2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 이제 작업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30번 정도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하고 있는 유성훈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한국 역사에서 과거 구속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 영화 서울의 봄 많이들 보셨을 텐데 12.12 쿠데타가 이제 성공을 해서 5공화국이 들어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987년도에 우리가 소위 6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민주화 운동이 아주 거세게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개정돼서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1992년 대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문민정부라고 소위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군정이라고 부르는 군인 출신 대통령의 정부가 지속되다가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비로소 군인이 아닌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쿠데타에 대한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런 여론이 강해지던 차에 당시 이제 검찰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 논리를 내세워서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직접 반박하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쿠데타 아니냐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찰도 이제 더 미룰 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두 사람을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법정에 세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두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구속됐던 배경 중에 하나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1995년에 박계동 민주당 의원이 소위 말해서 이제 비자금 스캔들을 터뜨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아냈다. 그걸 이제 국회에서 폭로를 하면서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쿠데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런 과정에서 성공한 쿠데타라고 해도 쿠데타는 쿠데타니까 조사하는 게 맞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된 거죠. 그게 1993년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첫 해 있었던 일이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선례가 남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게 되는 그런 선례가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군인에 의한 쿠데타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죠. 확실히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처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뭐 압도적으로 높긴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등등의 이제 여론, 특히 TK라고 부르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히 그런 여론이 있어서 1995년 그 해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게 여론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밀었던 민자당이라는 여당이 이제 분열을 하면서 과거 이제 5공화국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같이 했었던 이 세력들이 떨어져 나와서 김종필 전 총리를 중심으로 이제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 정당이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지지를 높게 받는 그런 결과로 또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1995년부터 97년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돼서 처음에 1심에서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형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징역을 산 기간은 훨씬 짧았는데, 그 이유는 1997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포용과 화합, 뭐 국민통합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때 또 마침 이제 IMF 외환 위기도 터져서 국민들의 이제 통합이 강조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당시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 신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을 해서 아직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사면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수감된 기간은 2년이 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역시 이제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냐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없진 않았는데, 여론 자체는 이제 두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력했고요. 왜냐하면은 여당인 민자당, 나중에 이제 신한국당으로 바뀌는데 김영삼 대통령 자체가 그걸 이제 추진을 했고, 나머지 야당 뭐 김대중 당시 이제 국민회의 총재라든지 이런 데선 오히려 이제 지역 기반이 호남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견이 없었고, 그래서 대체적인 여론 자체는 이제 굉장히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이제 강조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뭐 역시 어쨌든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두 사람을 처벌한 거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좀 맞느냐,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논란은, 그러니까 없던 법을 만들어낸 거라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도 불구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진압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아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죽을
때까지 부인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 명령을 내린 적 없다, 시민에 대해서. 그런 점들이 좀 논란이 됐었죠. 딱히 두드러진 건 없었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두 분이 약간 좀 서로 약간 상이한 길을 걸었죠.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본인의 혐의를 좀 부인하는, 5.18 당시에 이제 나는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든지 12.12 쿠데타에 대해서도 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회고록을 보면은 영화 서울의 봄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회고록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때 실제로 정승화 참모총장이 뭔가 좀 일을 꾸몄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에 관련된 뭐 일에 관여가 돼 있었고, 그래서 자신은 이제 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뭐 부득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끝까지 그 자세를 계속 밀고 나갔던 반면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12.12 쿠데타라든지 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자신이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면서 이제 사과하고 계속 반성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두 사람에 대한 어떤 행보는 좀 달랐고, 또 추징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2,200억이가 나오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2,400억 원 정도 추징금이 나왔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갚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재산이 없다고 그랬고, 반면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은 80% 가까이 갚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이제 갚을 수 없다 했는데 뭐 전 재산이 뭐 29만 원밖에 없다 해갖고 그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호화 골프 뭐 치러 다니고 뭐 이런 게 뭐 나중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진실은 뭐 알 수 없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 과정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2016년 여름부터 TV조선에서 최순실 씨에 관련된 보도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크게 이렇게 점화가 되진 않았는데 9월 지나면서 뭐 여러 언론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의혹이 점점 커지다가 10월 말에 JTBC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연설문을 최순실 씨한테 전달해서 그런 내용을 이제는 확인받았다 뭐 이런 류의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국민 여론이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쌌던 의혹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 불거지면서 촛불 집회로 이어지고 탄핵을 요구하고 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이제 그것이 국회에서 이제 국정조사로 갔고 청문회로 갔고 결국 그해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 과정을 보면은 2014년 세월호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많은 의혹이 있었죠. 특히 뭐 잃어버린 7시간이라고 해서 재해대책본부에 나타난 게 아마 오후 5시인가 뭐 4시간 고무렵으로 기억하는데 첫 사고부터 그때까지는 7시간에 걸쳐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이듬해 또 나온 게 소위 말하는 정윤회 리스트라고 해서 최순실 씨의 남편, 그때는 이제 최순실의 남편인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정윤회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비서고 정윤회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건이 나돌면서 그게 이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때도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랬는데 최순실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전에 있었던 의혹 두 개가 이제 다 결합돼갖고 이제 폭발력이 확 커진 거죠. 그때는 뭐 촛불 집회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들 촛불 들고서 이제 나가는 게 거의 일상화돼 있었죠.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천을 이제 헌법재판소로 보냈고 헌법재판소에 보내지는 동안 이제 3개월 동안은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가 되면서 생각보다 좀 잠잠했습니다. 촛불 시위도 가라앉았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런 과정이었고, 근데 2017년 이제 3월에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 거죠. 바로 이제 구속이 됩니다. 2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 이제 작업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30번 정도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구속이 안 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한테 이제 있었던 혐의가 크게 이제 3가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하나가 이제 직권남용죄, 대기업들한테 강요해서 최순실 씨가 세운 그 재단에 돈을 내게 했다. 뭐 수백억 원. 두 번째 뇌물죄.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한테 지원한 돈이 있어요. 잘 알려진 이렇게 뭐 승마라든지 뭐 말 사는 비용이라든지 지원한 게 한 80억 원 되는데 그 돈이 사실 이제 나중에 재판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뭐 1원도 간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세운 논리는 뭐냐면 경제공동체라는 걸 묶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경제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이런 데서 그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한 거는 최순실 씨를 지원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지원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뇌물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국정원 특활비라는 한 35억 원 정도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뭐 이런 혐의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개 다 굉장히 부인을 했어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가 이제 770억 원 받은 거는 오케이.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정하는데 본인은 여기에 개입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 모르게 그러고 다녔다. 그리고 이제 최순실
최순실 씨 일가한테 삼성이 지원한 80억 원도 검찰에서 그때 내세웠던 논리는 이거예요. 그 당시 삼성이 승계 과정에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그때 이제 합병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었어요. 그때 이제 삼성물산의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였어요.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정유라를 지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국민연금이 합병을 승인하도록 뒤에서 이제 힘을 썼다 이거고, 이 문제 이제 두고두고 논란이 되는데요. 저 만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뇌물죄는 정말 억울하다. 본인은 삼성이 그렇게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힘써준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나를 도와준 최순실 씨가 그거로 인해서 돈을 받았다는데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었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주변 사람 관리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게 맞고 그건 사과드린다 뭐라고 말씀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2017년 3월에 구속된 다음에 2021년 10월에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형이 4년 6개월 동안 재판이 이어진 거고, 1심과 2심을 거쳐서 징역 30년에 벌금 220억이 이제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 원으로 그렇게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이 4년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기간보다 더 길게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2년도 안 살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2년가량 뭐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4년 9개월이니까 세 분의 수감 기간을 합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은 제 생각에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뭐 굉장히 이제 뭐 잠자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실제로 좀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이 나왔을 때 구치소로 갔는데 다들 구속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구속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준비가 없이 수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구속이 되니까 좀 충격도 받았던 것 같고, 구치소 쪽도 좀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방이 마련이 안 돼서 처음 이틀간은 구치소 여성 계장분이 쓰던 방을 뭐 임시로 거처로 만들어서 있었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독방에서 이제 살긴 했지만 그 방에 CCTV를 달아놔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좀 굉장히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제 CCTV를 달아놓느냐 막 항의를 많이 해서 결국은 이제 그 항의가 받아들여서 CCTV에 이렇게 천 같은 걸 가리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해서 좀 조치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이제 그 60대 중반을 이제 지난 나이였기 때문에 뭐 건강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사실 이제 구치소에 하루 종일 있으면 무료하니까 책 같은 걸 많이 읽게 되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의자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허가를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꺼운 책을 몇 권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 담요를 얹어서 그 이렇게 앉아서 뭐 보셨다고 하든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힘들게 호소했던 거는 이제 어깨 통증인데, 수감되고 한 1년 뒤에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까 근육이 많이 파열됐다고. 그래서 빨래를 이제 수감된 방 안에 널었었는데 처음에 이제 어깨 높이로 이제 빨래를 걸다가 나중에 어깨가 너무 아파갖고 높이를 낮춰갖고 이제 빨래를 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깨에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또 굉장히 힘들었다고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추위. 더위는 별로 안 탔는데 추위를 굉장히 타신다고 해요. 방이 제일 끝쪽 방에 있었는데 외풍이 굉장히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워갖고 구치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모 소재 옷을 구입해서 입고 그 위에 자켓을 또 입고, 이 목에는 이제 목도리가 없으니까 이제 수건을 이제 걸고 양말 신고 그렇게 해서 잤는데도 너무 추워서 이제 새벽에 종종 깨고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이제 많았다고 하고, 샤워실도 이제 난방이 안 돼서 최대한 빨리 이제 씻고 빨리 방으로 들어오는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뭐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들었던 건 가장 또 힘들어하셨던 게 음식 문제. 너무 짰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좀 싱겁게 드신대요. 워낙 이제 싱겁게 드시니까 아마 이제 특별히 짠 음식은 아니었고 이제 재소자들한테 다 똑같이 나온 음식을 먹은 건데 본인한테 이제 굉장히 짜게 느껴지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재소자들한테 뭐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는데 거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식을 좀 덜 짜게 해달라고 이렇게 써서 내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컵라면 같은 걸 그 안에서 이제 사서 거기서 이제 물을 많이 부어서 스프는 거의 안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시거나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사식 같은 거를 좀 받아서 드시죠라고 여쭤봤더니 잘 몰라서 그런데 구치소에 사식이 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안에서 뭔가 구입할 수 있는 건 있대요. 예를 들면 이제 반찬거리, 김이라든지 생선포, 햄 같은 거. 근데 본인한테 그것도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나오는 밥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먹고 거의 먹지를 못했고, 컵라면 그렇게 끓여서 거의 이제 물 많이 부어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음식을 제대로 이제 뭐가 섭취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구치소 안에서 또 파는 종합 비타민이 있는데 그걸 사서 열심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어깨에 안 좋았을 때도 진찰은 물론 받았는데 수감되고 2년째 때 수술을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허가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고록 보면은 뭐 욱하는 그런 감정이 뭔가 밀려왔다
정말 너무 아픈데 이것도 안 들어주나, 이런 거조차도 안 들어주나 해서 너무 그때 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아프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심리적으로 더 이렇게 뭔가 위축되고 막 그런 상황에 이제 수술이 이제 불허가 되니까 뭔가 더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거의 유영하 변호사만 접견을 했고 그 외에는 접견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친동생 박지만 씨도 접견을 오겠다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막는 거 아니냐, 중간에서 다 차단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고, 탄핵 과정에서 보면 이제 자신이 뭔가 이제 뭐 선거운동 지원도 하고 나름 믿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등을 돌리는 과정을 보면서 인간적인 뭔가 이렇게 배신감 뭐 이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이제 뭐 진술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뭐 유영하 변호사만 그래서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별로 감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감옥에 있을 때 편지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편지를 보냈다고. 죄송하다, 뭐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뭐 답장은 안 보냈고, 그거에 대한 뭐 분노랄지 배신감이랄지 이런 거는 굉장히 갖고 계셨어요. 근데 본인이 사람을 잘못 둔 건데 그럼 어쩌겠냐, 다 뭐 내 잘못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건 뭐 여담인데,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하고도 한번 같은 법정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근데 그때도 이제 최순실 씨한테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한 번도 안 쳐다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어쨌든 그렇게 두 분 다 예기치 않게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인생을 보면 계속 한 18년 가까이 치과 생활하다 정치인 돼서, 근데 본인 또 청와대에서 그렇게 탄핵돼서 그렇게 감옥까지 갔고, 저는 오히려 요즘에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렇게 해서 뭐 뇌물죄, 뭐 직권남용죄 등등으로 해갖고 수사해갖고 한 장본인이 사실 이제 윤석열,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내란죄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은 또 어떨까 생각하실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2021년 12월 이제 24일에 그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사면회 특별 사면 대상자가 돼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모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제 사면을 받았고, 성탄절 특별 사면이니까 아마 특별한 사유보다는 그냥 뭐 국민통합이라든지 뭐 등등의 명분을 이제 내세웠던 것 같아요.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는 사실 2019년부터 나오긴 했어요. 실제로 그 2020년 총선에서 사면 얘기가 또 민주당 쪽에서 먼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이제 불발됐단 말이에요. 불발되면서 2021년 가을쯤에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하러 왔을 때 그냥 이거 내가 다 짊어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 내용의 메모를 줬다고 해요. 그 당시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그걸 보고 이건 극단적인 이제 선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구치소 관계자들을 만나서 계속 가면 좀 큰일 날 것 같다, 이제 뭐 좀 얘기를 했고, 아마 이런 얘기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쪽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부터 이제 몇 달 뒤죠. 이제 그해 성탄절 특별 사면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확정돼서, 또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이듬해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거든요. 2022년 5월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후대 대통령한테 넘기기보다는 본인 선에서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후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아니겠나, 뭐 이런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예, 그 대구에 있는 사저가 굉장히 이제 그 시골입니다. 말이 대구지. 그치, 가보면은 주변에 좀 멀리 떨어진 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긴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는 그 몇몇 집들, 주택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바로 뒤에는 산이 있고, 거기서 거의 집 안에서 그냥 혼자 계속 지내시는 그런 중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도 나왔던 의혹이 있는데, 다스라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뭐 아니다, 뭐 논란이 많았고, 다스라는 그 회사 자금을 이제 횡령했다, 뭐 이런 혐의로 이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부인을 계속했었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게 그냥 지나갔는데 정권 교체가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다시 전부 다시 재조사에 들어간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냥 넘어갔던 다스, 이것도 다시 조사가 돼서 결국 혐의가 인정이 돼서 횡령 혐의 등등 해서 결국은 이제 재판을 받게 돼서 결국 이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한 시기였고, 진행된 건 1년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이제 2018년 3월 그때 구속돼서 복역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2년 정도 복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라는 게 이제 촛불 집회 뭐 등등으로
문제로 인해서 어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런 화두가 굉장히 높을 때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돼서 감옥에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좀 이제 컸었죠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제 유죄로 결국 이제 결론이 났죠. 사실은 기자들도 대부분 몰라요. 워낙 사안이 복잡해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뭐가 어떻게 엮여서 뭐가 잘못된 거냐 물어보면은 다스가 이명박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건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면 뭐가 문제인 건지 잘 이게 사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건 이렇게 법적으로 이게 아마 소유 구조 뭐 따지고 뭐 횡령 여부를 가리고 이러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아마 명쾌하게 아마 잘 인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관련자들 외에는. 그래서 그때 이제 혐의를 보면은 다스의 횡령 그리고 뭐 삼성에서 소송비를 대납했다. 여기도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이제 뭐 유용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뭐 좀 복잡합니다. 있는 동안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만 알려져 있지 박 전 대통령도 사실 이제 회고록을 쓰면서 이제 알려진 거지 뭐 수감 생활에 대해서는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이제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알려져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2022년에 정권이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특별사면에서 2022년 말에 이제 특별사면으로 나왔고 나온 이후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 거의 뭐 언급 안 하고 정말 조용히 뭐 드러내지 않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에 물러난 직후에 회고록을 내긴 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제 회고록을 내니까 아마 따로 회고록을 내기가 좀 약간 더 보탤 말이 딱히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